심정우가 떠나던 날 서울의 아침은 서늘한 시 한 편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죠. 작년 그의 생일에 제가 선물했던 에르메스의 짙은 남색 넥타이였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익숙한 시더우드 향수와 씁쓸한 이별의 감정이 뒤섞인 그의 숨결. 진아야, 도착하면 바로 전화할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다정해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호주 지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정신이 없을 거야. 지난 5년간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그의 코트깃을 바로잡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은요. 당신 사업이 더 중요하죠. 집은 내가 있으니 걱정 말아요. 우리가 결혼한 지 8년.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트리마제 아파트에 살기까지 그는 밖의 일을, 저는 아내 일을 맡아왔습니다. 3년 전 가정을 더 잘 돌보고 그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저는 유망한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죠. 친구들은 모두 저를 바보라고 했지만 저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기꺼이 그림자를 자처하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당신이야. 심정우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저를 자신의 뼛속에 새기려는 듯이. 몸 잘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그만 가요. 비행기 놓치겠어요. 그는 저를 놓아주고는 한참 동안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빠져들게 했던 그의 눈동자에는 아쉬움과 애정이 가득했죠. 그는 현관 옆에 놓아두었던 캐리어를 끌고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애틋했던 그의 마지막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미소를 유지한 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그의 시더우드 향과 끝없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호주에서의 5년, 무겁고도 아득한 약속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제 건축 디자인 비엔날레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몇 안 되는 제 개인적인 외출이었죠. 심정우는 늘 저를 응원했습니다. 전업주부가 되었더라도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면서요. 수원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 보슬비가 내리는 고즈넉한 도시는 몽환적인 얇은 막에 덮여 있었습니다. 전시센터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막 내리려던 순간 눈꼬리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포르쉐 카이엔.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는 520.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죠. 그건 심정우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어제 오전에 비행기를 탔고 지금쯤이면 7시간의 시차를 견디며 호주 땅에서 정신없는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잘못 봤을 거야. 서울에는 고급 차가 널렸고 비슷한 번호판도 많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발걸음은 귀신에 홀린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기둥 그림자 뒤에 숨어서자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카이엔의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 혈액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심정우였습니다. 그는 어제 떠날 때 입었던 비즈니스 정장이 아닌 옅은 회색의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는 조수석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젊은 여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내렸습니다. 2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긴 머리에 청순한 이목구비,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지만 불룩 솟아오른 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6, 7개월은 되어 보였죠. 여자가 심정우를 보며 무언가 말하자 애교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심정우는 손을 뻗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람에 흩날린 여자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꿀이라도 떨어질 듯 다정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 차 키를 늘 힘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며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심정우의 손은 시종일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너무나 익숙한 보호의 자세. 한때 저 역시 그의 그런 보살핌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10여 미터의 거리를 두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붉은 숫자가 위로 올라가 3층에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층별 안내판으로 다가가 멍하니 3층을 찾았습니다. 3층 전체는 단 하나의 기관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알리엘 국제산부인과 이란 장난 미리찌는 만보.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저를 삼킬 듯했습니다. 차가운 벽을 짚고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며 미친 듯이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토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심정우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야, 방금 도착했어. 시드니 날씨 좋네. 호텔에서 시차 적응 좀 하고 쉴게. 걱정 말고, 사랑해.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멀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한 잔과 영문 서적이 놓여 있었죠. 그가 공들여 만든 평온한 거짓말처럼 만약 30분 전 제가 그가 배부른 여자를 부축하고 산부인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바로 답장을 보냈을 겁니다. 푹 쉬어요. 나도 사랑해라고. 하지만 지금 화면 위의 모든 글자는 독이 묻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무참히 찔러댔습니다. 눈물을 닦고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전시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맞은편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원 정문이 잘 보이는 곳이었죠. 가장 쓴 아메리카노를 시켰지만 잔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려 커피가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순간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항공사 공식 앱을 열었습니다. 심정우가 어제 알려준 항공편 번호 M1561 서울발 시드니행. 조회 결과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붉은색 글씨가 눈을 찔렀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기상 악화로 취소되었으며 어제 정오까지 모든 승객에게 통보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곧 출산을 앞둔 여자와 함께 제 코앞인 수원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호주의 바람은 수원의 비를 말리지 못했고 5년간의 해외 파견은 두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히스테리적인 질문도 가슴을 쥐어뜯는 통곡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과 같은 정적만이 남았죠. 마치 극한의 빙하에 던져진 화산처럼 모든 온기를 잃고 단단하고 차가운 핵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세상을 가두는 그물처럼 비스듬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심정우가 혼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입구에 서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저는 그의 표정이 심각함에서 부드러움으로 변하는 것을, 심지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까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분명 그의 사랑하는 여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들의 아이가 있겠죠. 전화를 끊고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은색 카이에는 금세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컵 속의 커피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고 텅 빈 페이지에 차가운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첫 번째 할 일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그 쓴 커피를 남김없이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차에 앉아 룸미러에 비친 핏기 없는 제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한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서진아는 오늘 이 수원의 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제 살아남은 것은
복수기였습니다. 서울 한강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센서등이 환하게 켜지며 잘 닦인 대리석 바닥에 따뜻한 노란 빛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떠날 때와 똑같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죠. 벽에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발리의 석양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던 이곳이 이제는 정교하게 꾸며진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늘 그랬듯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는 대신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심정우의 컴퓨터는 절전 모드 상태였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스위스 설산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배경 화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 그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죠. 그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습관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게는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방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감사를 받는 회계사처럼 우리의 결혼을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의 관계, 자산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바친 청춘, 포기한 커리어, 그리고 온전한 신뢰와 사랑. 그렇다면 부채는 그의 거짓말, 그의 배신, 그리고 곧 태어날 그 아이. 브라우저를 열었지만 방문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휴지통도 텅 비어 있었죠. 심정우는 언제나 치밀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저 자신만큼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파일을 컴퓨터에 숨겨진 파티션에 백업해두는 버릇이 있었죠. 시간이 조금 걸려 아키텍추어라는 이름의 폴더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후로는 이런 파일들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폴더 안에는 그의 작업 도면 몇 개와 암호가 걸린 압축 파일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그의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주차장에서 찍었던 카이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지만 앞 유리창 아래에 작은 인형 고리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었을 때 그의 딸 이름이 리사였다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귀신에 홀린 듯 조윤서라는 이름의 영문 철자와 함께 520을 입력했습니다. 압축 파일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숨이 걸었습니다. 안에는 우리의 미래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PDF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심정우와 조윤서라는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의 벚꽃 아래에서 입을 맞추고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포옹하고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수원의 아파트에서 함께 아기 방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조윤서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심정우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애틋함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생명 없는 나무 토막처럼 차가운 손가락으로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소위 해외 출장과 야근은 모두 또 다른 인생을 향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가족 신탁 및 자산 관리 계획안. 홍콩의 최고 로펌에서 작성한 이 계획안에는 심정우가 수혜자인 조윤서와 그들의 미래의 아이, 심연우를 위해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것인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그는 2년 내에 우리의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소유한 회사 자산, 부동산, 현금 등을 복잡한 역외 회사 조작을 통해 합법적으로 조윤서와 아이 명의의 신탁기금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아는 이 거대한 미래 계획에서 단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5년간의 해외 파견은 이 거대한 자산 이전을 완료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는 저를 낡은 가구처럼 서울의 이 화려한 전시실에 안전하게 놓아두었다가 모든 값비싼 것들을 빼돌린 후에 돌아와 우린 끝났어라고 통보할 작정이었습니다. 차가운 가죽 의자에 기댄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 때문이었죠. 대학 시절 풋풋한 연인에서 오늘의 비즈니스 엘리트가 되기까지
12년을 사랑한 남자. 저는 그의 무명 시절을 함께했고 창업의 어려움을 같이 견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유일한 파트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차대조표 위에서 저는 이미 감가상각이 끝나 처분을 앞둔 불량 자산에 불과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건너편 강남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집, 이 풍경은 모두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소리 없이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절친인 이윤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경제 분쟁 전문이었죠. 윤주야, 나 좀 도와줘.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아야? 목소리가 왜 그래? 임윤주의 예리한 감각이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심정우 명의로 된 정우 디자인 회사의 최근 큰 자산 변동이나 지분 담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줘. 그리고 수원에 부동산이 있는지, 또 조윤서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윤주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심정우, 사고 쳤어? 아니, 내가 사고를 당했어. 유리에 비친 제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호주에 안 갔어. 수원에서 웬 임신한 여자랑 같이 있더라. 시발. 윤주가 거친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 개자식. 진아야, 일단 진정하고 기다려. 내가 지금 바로 알아볼게. 절대 섣불리 행동하지 마. 그놈 찾아가서 따지지도 말고. 안 그럴 거야.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따지는 건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어른은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 전화를 끊고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금고에서 정우 디자인의 회사 정관과 지분 관련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결혼한 후에 설립되었고 법인 대표는 심정우였지만 등록 주소지는 제 명의의 혼전 아파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창업 대출 한도를 높여주기 위해 제가 그 집을 담보로 제공했었죠. 정관상으로는 저와 그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경영이나 재무, 인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으니까요. 조건 없이. 30분 후 임윤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하고 분노에 차 있었죠. 진아야, 찾았어. 심정우 그 새끼. 한 달 전에 수원에 등록한 유령 회사랑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어. 회사 명의로 된 가장 가치 있는 건축 디자인 특허 몇 개를 헐값에 넘겼더라. 인수회사의 법인 대표가 바로 조윤서야. 그리고 그 허위 계약서로 은행에서 5억 원의 사업 자금 대출까지 받았어. 돈은 이미 수원 회사 계좌로 들어갔고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원 부동산은 한강이 보이는 200평짜리 최고급 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조윤서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반년 전에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함께 이룬 부로 다른 여자와 그녀의 아이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진아야, 지금 당장 재산보전 신청해서 회사 계좌부터 동결해야 해. 안 그럼 돈 다 빼돌리고 나면 늦어. 윤주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니, 저는 손에 든 지분 서류를 보았습니다. 대담하고도 냉정한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윤주야, 난 다른 걸 좀 부탁해야겠어. 부부 재산 약정서랑 지분 무상 증여 계약서 초안 좀 만들어줘. 뭐?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윤주가 경악했습니다. 그 인간이 제 발로 회사 전체를 나한테 갖다 바치게 만들 거야. 그날 밤 저는 호주에 있는 심정우에게서 첫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익숙한 번호와 함께 +61이라는 국제 번호가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가상의 해외 번호까지 준비할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조절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적당한 피로감과 그리움을 담았죠. 여보세요. 정우 씨? 진아야, 나야.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만든 듯한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배경에서는 희미하게 갈매기 소리까지 들렸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효과음이 분명했습니다. 방금 회의 끝났어. 여긴 이제 아침이야. 아직 안 잤어? 당신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제 연기력에 저 자신도 감탄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지낼 만해요? 일은 많이 힘들죠? 괜찮아. 아직은 좀 정신없지만 팀원들이랑 손발도 다시 맞춰야 하고 프로젝트도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안고무는 단가 갓난고 무두사. 그는 한숨을 쉬며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저에 대한 미안함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아야, 너랑 5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 어제 이 말을 들었다면 저는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제때 식사하고 몸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속이 울렁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받는 대신 잠시 침묵하다가 울먹이는 듯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나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요. 은행은 왜? 그가 즉시 경계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 재테크 상품 좀 확인해 보려고요. 알잖아요. 나 회사 그만두고 나서는 늘 불안한 거. 당신이 5년이나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더 안 놓여서. 저는 그가 혼자 집에 남아 불안에 떠는 작은 여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절묘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역시나 그의 말투는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귀여운 것을 꾸짖는 듯한 어조로 말했죠. 바보같이. 뭐가 불안해. 돈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내가 가기 전에 다 준비해놨잖아. 카드에 돈도 충분하고 돈은 충분한데. 저는 코를 훌쩍이며 목소리를 더욱 애처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은행 직원이 그러는데 앞으로 상속세가 생길 수도 있고 부부 사이의 재산도 한쪽이 잘못되면 다른 쪽이 상속받기 엄청 복잡하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한대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건드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우 씨,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그래요. 저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혼자 그렇게 먼 곳에 있는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요? 나 같은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분명 다른 사람들한테 당할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래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제 말은 자부심 강하고 의심 많은 그의 성격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산 통제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설령 그가 호주에 있더라도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정우 씨,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의하듯 순진하고 아양 떠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 변호사 친구 윤주도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부 재산 약정을 해서 회사 지분을 한 사람 명의로 모아두는 게 좋대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 명의로 해두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전업주부라 개인 부채도 없고 자산 구조가 제일 깨끗하니까 저는 일부러 임윤주를 언급했습니다. 심정우는 그녀가 영리한 변호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이라면 합리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당신 명의로? 심정우의 목소리에는 감추기 힘든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생각해봐요. 당신은 밖에서 일하다가 사업 분쟁이나 채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분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게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죠. 회사는 여전히 당신 거고 사장님도 당신이고요. 나는 그냥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잠시 맡아두는 거예요. 윤주가 이걸 위험 분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한대요. 저는 그가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용어들을 즉석에서 활용했습니다. 그는 제가 비즈니스는 모르고
감성만 아는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입에서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는 것은 그저 임윤주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머릿속으로 빠르게 득실을 따지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분을 제게 넘기는 것, 그에게 위험 부담은 무엇일까? 그가 보기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저는 3년간 그가 기른 금사빠에 불과했고 수입도 사회적 관계도 없이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해 살고 있었으니까요. 설령 지분이 제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여전히 그에게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이점은 제가 말한 대로 위험 분산, 만약 그의 유령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핵심 자산인 정우 디자인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를 안심시키고 남겨진 아내인 제가 엄청난 안정감을 얻어 앞으로 5년간 서울에서 얌전히 그를 기다리게 할 것이라는 점이었죠. 그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남는 장사는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 깊은 뜻에 감동한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당신이랑 우리 집을 위해서예요. 당신만 잘 되면 난 그걸로 좋아요.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아야, 고맙다. 내가 나보다 생각이 더 깊네. 그럼 그렇게 하자. 임윤주 변호사한테 서류 준비하라고 해. 내가 서명해서 보내줄게. 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아, 그리고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려면 윤주가 공증도 받아야 한대요. 이번 지분 이전이 부부 내부의 자산 계획이고 대가 없는 증여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요. 문제 없어. 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는 완전히 경계심을 풀고 예전의 다정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등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는 일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임윤주가 작성한 모든 서류를 이메일로 심정우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우리 아내 일 처리 한번 빠르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시드니에서 국제특송으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심정우가 직접 서명한 지분 무상증여 계약서와 부부 재산 약정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류와 그의 위임장을 들고 임윤주와 함께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에 차가운 강철 도장을 찍는 순간 굳게 쥐었던 제 주먹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군 현재 시가 총액 30억 원에 달하는 정우 디자인, 그 명의의 모든 특허, 자격, 자산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저 서진아 한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산을 되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 번째 할 일 뒤에 초록색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할 일, 지분 변경을 완료하자 마음속에 큰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경제적 주도권은 기초일 뿐, 정신적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요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정우가 그토록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손으로 제 날개를 꺾고 황금 새장에 가둔 뒤 제가 다시는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저의 두 번째 할 일은 오랫동안 잊고 방치해 두었던 또 다른 나, 건축 설계사 서진아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서재 가장 아래 칸에서 제 모든 전공 서적과 디자인 스케치, 포트폴리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도면 위에는 지난날의 영감과 꿈이 가득했습니다. 익숙한 선들을 어루만지자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습니다. 놓쳤던 건축 잡지를 보고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탐독하며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탐욕스럽게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거의 잊고 지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울린 뒤에야 나이 들었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가? 교수님, 저 서진아입니다.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주원남 교수님. 건축계의 거장이자 제 대학 시절 은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제가 본 학생 중 가장 영감이 넘치는 학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졸업할 때 자신이 운영하는 국제적인 설계사무소에 저를 추천하려 하셨지만 저는 사랑을 위해 심정우의 작은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전화를 걸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었죠. 진아야, 펜은 놓지 말거라. 진아?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몇 년 만이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코끝이 찡해져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저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도면을 그리고 싶어요.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간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전화를 끄는 줄 알았을 때쯤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펜은 아직 가지고 있나? 네, 그럼 됐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돌아오게. 마침 내 손에 아주 까다롭지만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네. 자네 한번 도전해 볼 텐가?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수원 행궁동에 있는 고택 단지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야.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정부 주도 사업인데 역사적인 풍경은 보존하면서 새로운 상업 및 문화 기능을 불어넣어야 해. 유명한 설계사무소들이 전부 제안서를 냈지만 발주처에서 다 퇴짜를 놨다더군. 너무 기계적이고 혼이 없다고 말이야. 수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또 수원. 제 사랑을 묻었지만 어쩌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할 그곳.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나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교수님은 제 단호함이 마음에 드신 듯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내 사무실로 오게. 자네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행궁동 고택단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 건축구조, 인문학적 이야기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당일 바로 수원으로 차를 몰았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 우산을 든 채 그 오래된 골목을 몇 번이고 거닐었습니다. 이곳의 청석판 하나하나, 얼룩진 벽 하나하나가 제게 세월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심정우와 조윤서의 보금자리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잠든 오래된 건물들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발주처가 원했던 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것을 옛 모습 그대로 고치는 것도 무작정 허물고 새로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생, 낡은 육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조화롭게 자라나 서로를 키우고 서로에게 풍경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켰고 졸리면 소파에서 2~3시간 쪽잠을 잤습니다. 한때 심정우를 위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고 셔츠를 다리던 손은 이제 다시 연필과 조각칼을 쥐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함에 무뎌졌던 감각들이 설계 도면의 세계에서 다시 예리하고 창의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저는 전체 구역을 흐르는 시간의 정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오래된 고택의 핵심인 목조 구조와 벽돌 조각은 보존하고 파손된 부분은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통유리와 미니멀한 강철 구조를 이용해 서점, 카페, 디자이너 숍 같은 현대적인 상업 공간을 교묘하게 삽입했죠.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투명함과 묵직함이 강렬한 대화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를 잇는 복도와 마당에는 디지털 아트와 인터랙티브 조명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시공간의 교차를 느끼게 했습니다. 제 디자인 컨셉은 폐허 위에 피는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두꺼운 손도면 뭉치와 직접 만든 건축 모형 2개를 들고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있는 교수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교수님은 머리가 희끗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는 대신 제 손에 들린 도면과 모형으로 곧장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았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무실은 그가 도면을 넘기는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어 돋보기를 벗고 저를 보았습니다. 지난 5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구나.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칭찬, 안타까움, 그리고 안도감. 자네 디자인에는 5년 전에는 없던 것이 생겼어. 그게 무엇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져 본 사람만이 폐허 위에서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것을 다시 지어 올릴 줄 알지. 진아야, 내 디자인에 이제 혼이 담겼구나. 그 순간 억눌렀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위로하는 대신 휴지 한 장을 건네고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원문화관광과 장 국장님이신가? 나 주원남이요. 행궁동 프로젝트 말인데 내가 설계사 1명 추천하겠소. 아니, 내가 아니라 내 제자요. 그래. 다음 주에 제안 발표회를 잡아도 좋을 거요. 행궁동 프로젝트 입찰을 따냈다는 소식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서울 건축계에 작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서진아라는 설계사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죠. 저를 기억하는 옛 동료와 친구들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쉬는 동안 재충전하고 다시 일하기로 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제 가정, 제 남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정우도 당연히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수원 프로젝트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시공팀과 전통 목조 구조인 장부맞춤 복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수원에서 프로젝트 맡았다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추기 힘든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어깨에 휴대폰을 낀 채 도면에 무언가를 표시하며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작은 프로젝트예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소일거리라도 하려고요. 저는 제게 큰 의미가 있는 이 프로젝트를 마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부잣집 사모님의 취미 활동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수원이라. 그가 말을 길게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가깝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요. 차로 1시간밖에 안 걸리고 매일 갈 필요도 없으니까요. 대부분 집에서 작업하면 돼요. 저는 그의 떠보는 듯한 말을 피해 밝은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침 당신은 호주에 있고 나는 수원에 있으니 우리 둘 다 각자 사업을 위해 열심히 사는 셈이네요. 그것도 그렇네. 그는 제 말에 설득당한 듯 긴장을 풀고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나도 이 업계에 아는 사람 좀 있으니까. 알았어요.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저는 꿀이 떨어지는 목소리로 답하고는 재빨리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참 지난번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맛있다면서요? 이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날아갈게요. 어때요? 좋아. 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자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공사 현장은 흙먼지가 날리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세워지고 있는 비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윤서의 SNS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대 심정우의 정면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드러냈죠.
오늘은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 사진과 함께 고된 하루 끝에 드디어 둘만의 시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구석에는 남자의 손이 보였는데 그 손목에는 제가 심정우에게 선물했던 파텍 필립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내일은 아기 침대 사진과 함께 예비 아빠가 직접 조립해준 첫 선물, 사랑이 가득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아기 침대는 심정우가 예전에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꼭 사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 독일 브랜드였습니다. 모레는 수원 한강변의 야경 사진과 함께 그들의 아파트 위치를 태그하고 당신만 곁에 있으면 어디든 집이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게시물들은 우리의 공통된 친구 목록을 통해 제게 정확히 날아와 박히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아야, 정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저는 이것이 조윤서의 시위이자 심정우의 암묵적인 동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호주에 있는 남편과 수원에 있는 내연녀라는 애매한 조합이 저 같은 깊은 규방의 원부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울고불고 따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하지만 그들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에 저는 해명도 분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SNS에 행궁동 프로젝트 현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채 얼굴에는 흙먼지가 조금 묻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밝게 빛나는 눈빛을 한 제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으로는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처마와 한창 공사 중인 현대적인 강철 구조물이 보였죠. 저는 짧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매일이 반짝인다. 그리고 제게 질문했던 친구들의 댓글 아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반쯤 농담조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아, 그 여자분이 올린 시계 말이야? 나도 낯이 익네. 작년에 유행했던 고급 짝퉁인가 봐. 우리 정우 씨도 며칠 전에 요즘 짝퉁 기술 진짜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 지금 호주에서 발에 땀나게 바쁜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괜히 남의 남편한테 이상한 소문 내지 마. 제 답글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고급 짝퉁이라는 네 글자는 조윤서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 나는 따귀와 같았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만든 정실부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1인극으로 전락했습니다. 가짜 명품으로 허영심을 채우는 상간녀와 아무것도 모르는 본처, 승패는 명확했죠. 곧 조윤서는 암시적인 글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제 현장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며 역시 서진아, 이라는 여자가 제일 멋져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저는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심정우도 이 광경을 보았겠죠. 그는 이틀간 침묵하다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요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 프로젝트는 천천히 해. 건강이 최고야. 그는 조윤서나 SNS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늘 그랬듯 다정한 말투로 제 태도를 떠보았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기분 좋은데 메일이 총싯해. 그냥 당신이 좀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새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한쪽을 찍은 사진이었죠. 책상 위에는 행궁동 프로젝트 설계 도면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스위스 설산에서 찍은 우리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란 듯이 그가 없는 동안 제가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지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안심하고 저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풀고 제가 세 번째 할 일을 완료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행궁동 활성화 프로젝트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신고 공생 디자인 컨셉은 발주처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만장일치로 호평을 받았고 수원시는 이 프로젝트를 문화 랜드마크의 모범 사례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서진아라는 이름은 이제 업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건축 잡지 및 경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디자인 철학과 전통 문화 보존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전문 여성 건축가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심정우의 그늘에 가려진 심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진아 그 자체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저는 자연스럽게 수원에 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은 행궁동 프로젝트 구역 내 리모델링이 끝난 2층짜리 작은 건물에 자리 잡았죠. 창문을 열면 작은 다리와 시냇물, 그리고 오가는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주원남 교수님은 자신의 수석 팀원을 제게 보내주셨고 좋은 고객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 사업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첫 설계비가 입금되었을 때 은행 계좌에 찍힌 긴 숫자를 보며 저는 큰 흥분보다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으로 당당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심정우가 주던 생활비처럼 동정과 사육의 의미가 담긴 돈이 아니었죠. 이 돈은 저의 가치, 저의 존엄성, 그리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증표였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세 번째 할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서울 최대 부동산 중개업소의 에이스 중개인과 한강변 제 집에서 만났습니다. 사모님, 이 댁은 위치, 구조, 인테리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최상급 매물입니다. 왕 팀장은 제가 내온 차를 마시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시가로 최소 100억 원은 훌쩍 넘을 텐데 정말 파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5년간 살았던 이 집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 가구 하나, 그림 한 점 모두 심정우와 함께 고른 것이었습니다. 벽지 색깔, 바닥재 하나까지 우리의 논쟁과 타협의 결과물이었죠. 사랑의 흔적으로 가득한 이곳이 이제는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호주로 파견을 가서 5년은 있어야 돌아와요.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하고요. 수원에 사무실까지 열어서 이렇게 큰 집을 관리할 여력이 없네요. 저는 완벽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댁 근처에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요. 왕 팀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전문가답게 물었습니다. 그럼 희망하시는 가격대가 있으신지요? 90억 원. 저는 그가 놀랄 만한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매매 계약이 완료된 후 제가 1년간 세입자로서 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월세는 시세대로, 아니, 조금 더 높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왕 팀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별의별 요구를 다 받지만 자기 집을 팔고 다시 새들어 사는 경우는 처음이었죠. 사모님, 그건 좀 개인적인 물품이나 수집품 중에 당장 옮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그리고 이 집에 오래 살아 정이 들어서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구매자가 망설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나 낮춘 거고요. 왕 팀장님 능력이라면 분명 적합한 구매자를 찾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큰 보상 앞에서는 용감해지는 법. 왕 팀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연간 실적을 갈아치울 엄청난 계약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제가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습니다. 왕 팀장을 보내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섰습니다. 석양이 거대한 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결혼사진 속 심정우는 의기양양했고 저는 꽃처럼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으로 다가가 그의 잘생긴 얼굴 위로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정우 씨, 당신은 아마 평생 상상도 못할 거야. 당신이 그렇게나 비우고 싶어 했던 이 집이 내 손으로 팔리게 될 줄은, 당신이 철옹성 같다고 믿었던 후방 기지가 곧 폐허로 변하게 될 거야. 아니, 폐허가 아니지. 완벽하고 화려한 재생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재생은
당신 모든 악몽의 시작이 될 거고. 저는 손을 거두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 반장님이시죠? 저 서진아입니다. 네, 행궁동 프로젝트 설계사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철거 및 재건축 공사인데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제 삶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수원 행궁동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며 고택 재생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고 서진아라는 이름은 건축계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제 사무소는 쉴 새 없이 바빴고 여러 랜드마크급 문화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원남 교수님의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제 작품과 실력으로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바쁘고 충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3번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며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사교계도 넓어져 예술가, 큐레이터, 대학 교수 등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제 세상은 더 이상 한 남자와 집 한 채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심정우는 호주에 있는 자신의 역할에 점차 익숙해진 듯 보였습니다. 우리의 통화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에서 한두 주에 한 번으로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화 내용도 일이 바쁘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몸조심해라 같은 형식적인 말들 뿐이었죠. 저는 그가 수원에서도 바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윤선은 1년 반 전에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죠. 임윤주를 통해 고용한 사설탐정에게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란에는 심정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위해 20억 원에 달하는 성장 신탁 기금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금 출처는 그가 예전에 정우 디자인에서 빼돌렸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서울이라는 화려한 감옥 속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기다리는 순종적인 장식품으로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생각했겠죠. 그의 가끔씩 오는 전화와 송금은 애완동물에게 던져주는 사료처럼 저를 감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공들여 지은 세계의 기반이 이미 저에 의해 조용히 파헤쳐지고 있다는 것을. 한강변의 트리마제 아파트는 1년 반 전에 이미 성공적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왕 팀장은 정말 유능했죠. 자녀의 신혼집을 구하던 해외 거주 자산가를 찾아냈고 그는 제 1년 임대 조건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매매 대금 90억 원은 제 개인 계좌로 일시불 입금되었습니다. 이 거액의 돈은 제 다음 계획을 실행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이 시작된 지 2달째 되던 날, 저는 이 반장님의 시공팀을 불렀습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한때 집이라 불렸던 곳으로 들어와 첫 번째 벽을 무너뜨릴 때 저는 길 건너편 카페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무너진 것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8년간 저를 처참했던 거짓과 기만으로 지어진 감옥 같았으니까요. 이웃들은 제가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수백억 원짜리 호화주택을 평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후 10개월 동안 그 땅 위에는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 불사조처럼 잿더미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제 최신 설계 철학에 따라 지어진 작지만 극도로 현대적인 개인 미술관이었습니다. 건물 전체는 노출 콘크리트, 유리, 그리고 내후성 강판으로 구성되어 선이 간결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거대한 통유리는 외부의 햇빛과 강경치를 최대한 실내로 끌어들여 공간을 투명하고 명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신생신성 갤러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심정우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1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자 갤러리의 골조와 내부 인테리어도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모든 공사 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그곳에서 나와
근처 서비스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개관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아방가르드 예술가 10여 명에게 연락해 개관전의 작품을 출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시 주제는 파괴와 생성포 유리로 직접 기획했죠. 전시 홍보 포스터에는 제가 직접 쓴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잉태한다. 폐허 위에서 우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자아를 재건한다. 개관, 파티 초대장은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건축계의 원로들, 예술계 친구들, 협력했던 고객들,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친인척들까지, 물론 심정우에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생 갤러리 2층 테라스에 서서 한강을 오가는 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죠. 갤러리 내부에서는 스태프들이 마지막 전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유리돔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예술품 위로 쏟아지며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져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2년 전 저는 이곳에서 한 남자의 위선적인 뒷모습과 부서진 결혼 생활을 보았습니다. 2년 후 저는 이곳에서 저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설탐정이 보낸 최신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심정우는 최근 초조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빈번하게 이체하기 시작했고 다음 주 서울행 비행기표를 이미 예매했다고 합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조윤서가 한 살배기 남자아이를 안고 수원 공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었죠. 심정우는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돌아와서 저와 단판을 지을 때가 되었다고. 그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데려와 제 과거를 끝내려 하겠지만 제가 이미 그의 모든 미래를 묻을 정교한 무덤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겠죠. 저는 휴대폰을 넣고 강바람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정우, 집으로 돌아온 걸 환영해. 신생 갤러리 건설은 지난 2년간 제가 가장 집중하고 헌신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은유이자 배수진을 친 완전한 재창조였습니다. 집을 팔아 90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넣은 후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산을 재배치했죠. 일부는 안정적인 우량주와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임륜주를 통해 해외 신탁을 설정하여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제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야 남은 자금을 모두 갤러리 건설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반장님의 시공팀은 행궁동 프로젝트 때 함께 일했던 팀이라 제 기발한 디자인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강변 호화주택을 허물고 갤러리를 짓겠다는 도면을 내밀었을 때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반장님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모님, 이거 진짜로 하시는 겁니까? 그는 도면과 저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 철거 비용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거기다 새로 짓기까지 하면 돈이 대체 얼마가 드는 겁니까? 돈은 문제 없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반장님, 제 요구는 딱 하나예요. 1년 안에 이 도면을 현실로 만들어주세요. 문제 없습니다. 자사로산내 사오리미는 이 반장님은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를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슴을 치며 장담했죠. 돈만 준비되면 도면보다 더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8년 결혼 생활의 기억이 담겼던 그 땅 위에서 거대한 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철거 작업은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굴착기의 굉음 속에서 마지막 내력벽이 무너져 내릴 때 저는 위선적인 추억으로 가득 찼던 그 집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년간 제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족쇄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초공사, 골조 타설, 철골 구조물 설치까지 모든 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제 가장 중요한 작품처럼 다뤘죠.
매일 공사 현장에 머물며 인부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고 모든 시공 디테일을 논의했습니다. 피부는 까맣게 탔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갤러리에 사용된 자재는 모두 최고급이었습니다. 외벽에 노출 콘크리트는 일본에서 특별 주문 제작했고 거푸집의 이음새와 타설 기술에 심혈을 기울여 실크처럼 매끄러운 질감을 구현했습니다. 거대한 유리벽은 독일에서 수입한 삼중 접합 초백색 유리를 사용하여 최상의 채광과 함께 자외선과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각 전시실을 잇는 나선형 계단은 한 장의 내후성 강판을 통째로 절단하고 접어 만들어 조각품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심정우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가 저를 속이고 안심시키기 위해 주었던 그 생활비,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양이 결국 이 무덤을 짓는 벽돌 한 장, 쇠못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선언문이자 굴욕적이었던 과거와의 작별이며 제 미래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갤러리 내부 인테리어 단계에 접어들면서 저는 개관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를 날아다니며 제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예술가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와 신생 갤러리의 이념을 설명했고 제 진심과 디자인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유명 예술가들이 파격적으로 제 개관전을 위해 그들의 대표작을 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품들이 상자에 담겨 서울로 운송되고 갤러리 전시실에 조심스럽게 배치될 때 저는 저의 세 번째 할 일, 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분 회수. 이것은 그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것이었고 우리의 공동재산으로 내연녀를 부양하려던 그의 계획을 완전히 파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재개. 이것은 정신적 독립이었고 제가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와 동등하게 심지어 그를 내려다볼 수 있는 서진아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갤러리 건설. 이것은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호화주택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그가 영원히 손댈 수 없지만 그의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불멸의 예술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꿈의 집을 그의 모든 거짓말과 야망을 묻는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갤러리에서 마지막 조명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임윤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아야, 사설탐정한테서 연락 왔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심정우 사흘 뒤 서울행 비행기표 예매했대. 동방항공 MU530. 수원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야. 그리고 좌석을 2개 예매했어. 다른 승객 이름은 조윤서. 아이는? 아기표는 여권으로 예매해서 시스템 조회가 안 된대. 근데 탐정이 조윤서가 유아용품점에서 휴대용 아기용품 사는 걸 봤다고 하더라. 데리고 오는 게 확실해. 드디어 단판을 지으러 오는군. 저는 눈앞에 완벽한 전시실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준비 다 됐어? 윤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 이제 주인공만 등장하면 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주야, 개관 파티 날 나 대신 최고의 변호인단 좀 모셔와줘. 뭐 하려고? 현장에서 이혼 서류라도 쓰게? 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반짝이는 한강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서울의 모든 명사들 앞에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평생 잊지 못할 파산 선물 세트. 심정우가 서울로 돌아오기 사흘 전 저는 불안감 없이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갤러리 개관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며 사설탐정 장 팀장을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2년간 심정우의 비밀을 파헤쳐준 믿음직한 조력자였죠. 장 팀장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심정우를 겨눌 완벽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우 디자인과 그의 유령 회사 윤서문화 간의 허위기술 이전 계약서 사본과 자산 가치를 고의로 낮추라고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해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은 서류 일체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대출의 증거였죠. 세 번째는 그 5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로 모든 돈이 조윤서의 부동산과 그녀 가족의 계좌, 그리고 사생활을 위한 신탁으로 흘러들어간 기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2년간 여러 사채업자와 거래한 기록이었죠. 그는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위험한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거의 1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이 시점에 서둘러 돌아오려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때가 무르익어서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렸던 겁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고 저와 제 명의의 재산이 그의 마지막 구명줄이었던 거죠. 봉투 안에는 심정우와 조윤서, 그리고 아이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의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챙기고 미리 준비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잔금이고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지만 사모님처럼 냉철하고 대담한 분은 처음 봅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제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입니다. 찻집을 나와 바로 임윤주의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본 윤주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진아야, 이건 그냥 이혼 소송이 아니야. 사기, 횡령, 재산은닉, 이 죄명들이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어. 정말 여기까지 갈 생각이야? 윤주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원의 산부인과 앞에서 조윤서를 부축하던 그의 다정한 모습과 지난 2년간 홀로 밤새워 도면을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 공사장을 누볐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주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5년짜리 사기극을 꾸미고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려 했을 때 그는 내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생각은 했을까? 윤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알았어. 개관 파티 날 우리 로펌 최고의 형사, 상사 전문 변호사 팀을 데리고 갈게. 그놈이 나타나기만 하면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자신만만한 사냥꾼이 제가 파놓은 화려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심정우가 돌아오기 전날 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변함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생활용품을 챙겨드리며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진아야, 내일 시간 괜찮으면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렴. 네가 좋아하는 비둘기탕 끓여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갤러리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에는 구수한 탕 냄새가 가득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새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앨범에는 갓난아기부터 아장아장 걷는 아이까지 통통하고 귀여운 남자아이의 사진들로 가득했죠. 어머님, 이 아이는 누구예요? 아, 우리 먼 친척 손주란다. 귀엽지? 역시 집에는 아이가 있어야 활기가 돌아. 너희도 이제 슬슬 서둘러야지. 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유산한 뒤로 제 몸이. 어머니는 화제를 돌리며 제게 옥팔찌가 담긴 상자를 건넸습니다. 시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며느리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갑오였죠. 정우가 밖에서 고생이 많아. 너희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너는 우리 심씨 집안 며느리야. 어머니의 말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정우가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제게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팔찌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집을 나와 차 안에서 저는 그 차갑고 아름다운 옥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족쇄 같았죠. 임윤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냥감이 미끼를 물기 시작했어. 알았어. 총은 이미 장전됐어. 그날 밤 심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호주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되어 모레 귀국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오겠다는 저를 만류하며 집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으니 기다리라고 했죠.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앤리, 오네스. 저는 부드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보며 제 입가에는 얼음장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우 씨. 우리 둘 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될 거야. 다만 당신의 새 장은 감옥에서, 내 새 장은 햇살 아래에서 시작된다는 게 다를 뿐이지. 심정우가 귀국하기 바로 전날 밤,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독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에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임윤주에게 병원과 심정우의 관계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죠.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5천만 원이 드는 심장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심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당장 날아갈 수 없어 미치겠다며 제발 돈을 먼저 내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중에 2배로 갚겠다며 우리 심씨 집안이 모두 저에게 달렸다고 감정에 호소했죠.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연락한 의사, 당신 대학 선배 맞죠? 그리고 그분 부인이 수원 알리엘 산부인과 주주 중 한 명이고요. 어머니는 그냥 가벼운 폐렴이었어요. 며칠 전 건강검진 결과지도 내가 봤는데 심장은 아주 튼튼하시다고요. 돈 때문에 당신 친어머니 목숨을 가지고 연극을 해요? 전화기 넘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저를 비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의사들이 마네킹을 상대로 긴박한 수술 연기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 관찰실에서 영양제를 맞으며 편안하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임윤주가 보낸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정우가 돈으로 꾸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잘 들어요. 첫째, 어머니 치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최고의 병원으로 모셔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릴 거예요. 당신과는 상관없이. 둘째, 당신이 원한 5천만 원, 단 1원도 줄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공동 계좌는 동결될 겁니다. 셋째, 우리 결혼 끝났어요. 변호사한테서 연락 갈 테니 기다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연기하던 의사에게 다가가 그의 비리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연기 잘 봤습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에요. 경찰서에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 영상을 언론과 보건당국에 넘길까요? 의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던 심정우의 마지막 카드는 결국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심정우가 서울에 돌아온 날,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바로 그날 신생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갤러리 2층 테라스에서 우아한 흰색 샤넬 수트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아래 잔디밭에 모인 수많은 명사들과 기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개관 파티는 단순한 예술 행사가 아니라 저 서진아가 온 세상에 저의 귀환을 알리는 무대였죠. 임윤주는 제게 다가와 서울의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였다며 저를 다이아몬드 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심정우가 조윤서, 그리고 2살 배기 아이와 함께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배우들은 제자리에 섰고
이제 주인공만 등장하면 되었습니다. 오후 3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갤러리의 주인으로서 연단에 섰습니다. 신생 갤러리 개관식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왜 갤러리 이름을 신생으로 지었는지 묻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정말로 폐허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이곳은 제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했지만 거짓으로 가득 찼던 곳이죠. 저는 그 집을 제 손으로 허물었고 제 과거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제 청춘과 꿈이 묻혔던 이 땅 위에 이 갤러리를 세웠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려 제가 창조한 이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저의 일부입니다. 부서진 후의 재조립이자 고통 속의 각성이며 과거와 작별하고 미래를 껴안는 저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은 신생, 갤러리의 신생일 뿐만 아니라 저 서진아 인생의 신생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윤주가 제게 다가와 그가 도착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갤러리 유리문 밖 캐리어를 끌고 아이를 안은 채 초췌한 여자와 함께 서 있는 심정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따뜻한 집과 아내일 것이라 믿었겠죠. 그는 자신이 아들을 내밀며 저의 무너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했겠죠. 하지만 집은 사라졌고 그가 제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여자는 이제 그가 우러러봐야 할 높이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저는 인파 속을 오가며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문 밖에 그를 완전히 무시하면서요. 저는 그에게 우리 둘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분노에 찬 황소처럼 사람들을 해치고 제게로 돌진해 왔습니다. 쇼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심정우는 갤러리 문 밖에서 마치 잘못된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그는 조윤설을 안심시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었죠. 진아는 나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아들을 보면 결국엔 다 받아들일 거야. 그는 이번 귀국을 화려한 수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택시에서 내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익숙한 집이 아닌 차갑고 현대적인 갤러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파티,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여왕처럼 빛나고 있는 서진아. 그의 기억 속 온순했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그는 넉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고 미친 짐승처럼 갤러리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그의 고함 소리에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되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초라한 행색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진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은 어디 갔어? 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말했습니다. 이분, 제가 아는 분인가요? 초대장이 없으면 내보내주세요. 손님들께 방해가 되니까요. 제 말은 심정우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서진아, 너 지금 연기하는 거야? 나 심정우야. 내 남편이라고. 남편이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청아했지만 뼛속까지 시린 냉소가 담겨 있었죠. 아, 심정우 씨. 기억났어요. 하지만 곧 남편이 아니게 될 텐데요. 그 순간 임윤주가 변호사 2명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심정우 씨, 제 의뢰인 서진아 씨가 정식으로 제출하는 이혼 소장과 귀하의 사기, 재산 은닉, 중혼죄 혐의에 대한 증거 목록입니다. 수령하시죠. 이혼, 범죄 증거라는 단어에 심정우의 뇌는 완전히 정지한 듯 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흩뿌리고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이 독한 년. 언제부터? 2년 전 수원 산부인과 앞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를 부축하는 걸 본 그 순간부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죠. 우리 회사 돈으로 그 여자에게 집을 사주고 당신들 사생활을 위해 신탁을 만든 것도 5년짜리 사기극을 꾸며 날 버리려던 것도 그리고 당신 어머니 목숨을 담보로 내게 돈을 뜯어내려 한 것까지 전부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주변의 경멸 어린 시선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팔을 놓고 비틀거리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만했으니까. 심정우, 당신은 내가 날개 꺾인 금사빠라고 생각했겠지만 잊었나 보네. 내가 당신 아내가 되기 전에 나는 서진아였다는 걸. 당신보다 훨씬 똑똑한 건축 설계사. 저는 일어나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모든 손님을 향해 우아하게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신생 갤러리 개관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제가 직접 창조한 이 아름다운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저의 지나간 결혼과 되찾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건배. 저는 잔 속에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고 장내에는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심정우는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비참한 패배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순리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정우는 제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법원은 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그가 순자산 없이 이혼 증신 추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기, 횡령 등 여러 죄명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화려한 사업가에서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조윤선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제게 사과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아들과 함께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지에는 자신도 심정우에게 속았으며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에 크게 알아놓으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한 번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로 사죄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최고의 간병인을 고용하고 남은 생의 모든 부양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전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신생 갤러리는 개관과 동시에 서울의 새로운 예술 명소가 되었고 제 사업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갤러리 운영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다시 스케치북을 맨 채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영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피렌체에서, 교토에서, 안달루시아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저 자신과 온전히 재회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의 한 장면으로 끝맺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 건축 설계 작품전을 위해 서울로 돌아왔고 전시는 신생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개관일, 저는 2층 테라스에서 수많은 친구들과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윤주가 갤러리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소박한 차림의 젊은 여자와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조윤서와 그의 아들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윤서는 저를 보자 몹시 긴장했지만 아이는 심정우를 쏙 빼닮은 눈으로 저를 호기심 가득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심연우요. 아느르니 산보 순이다 감이나.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연우야, 엄마 말씀 잘 듣고 멋지게 자라렴. 그리고 일어나
조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오늘 전시는 무료예요. 그들을 뒤로 하고 인파 속으로 돌아오는 순간 저는 제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을 뿐.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낯선 번호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저는 발신인을 확인하지도 않고 미소 지으며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갤러리 돔을 통해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